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검찰은 결국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김 여사가 범행에 가담했거나 인지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 고발 4년 6개월 만에 나온 검찰의 결론입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수익을 얻으려고 계좌 관리를 맡긴 것일 뿐 범행을 알지 못했다는 건데요. 앞서 1, 2심 법원은 김 여사 증권 계좌 3개가 주가 조작에 동원됐다고 판단했죠. 2010년 10월 28일과 11월 1일 거래 때는 주가 조작 세력들이 문자를 주고받으며 작전을 펼쳤고 실제 매매 주문은 김 여사가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어떤 식으로든 연락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이를 확인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명품백 불기소에 이어 주가 조작 의혹도 불기소. 국민의 상식,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이번 결정. 검찰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김 여사는 이번 불기소 처분에 마냥 좋아할 것만도 아닐 것 같습니다. 특검이나 다음 정권에서의 수사도 과연 피해갈 수 있을까요? 10월 17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RSV 알고 계신가요? RSV는 독감 바이러스만큼 전염성이 강한 급성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로 영유아나 60세 이상 성인에서 감염 시 폐렴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로 독감 바이러스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는 RSV. 자세한 내용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 광고는 RSV 질환인식 캠페인입니다. 지금 직장인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인내력, 정보력, 기획력, 영업력. 삼성금융 연금력.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이 함께 연금력을 만들어갑니다. 삼성금융 퇴직연금.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삼성금융 참조. 미래는 움직이는 자의 것. 퇴직연금 실물 이전이 되는데 중도이자 안 해도 되는데 안 옮길 이유가 없는데? 이제 옮길 준비하세요. 글로벌 투자하는 연금 미래에셋증권으로. 수익률이 중요한 퇴직연금 미래에셋증권으로 움직이세요.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여건 필터. 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안영진의 쾌도 난법, 2부는 이슈 오늘 있습니다. 문경 사과축제 소식 알아보고요. 이어서 인미의 그래도 정치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오랜만이죠. 안영진의 쾌도 난법 시작합니다. 오늘도 안영진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네. 자, 질병의 경우에는 우리가 조기 진단, 조기 진료, 조기 치료 이런 거 중요하다고 다 알고 있는데 법률 문제도 초반에 신속한 조치를 취하면 유리하다는 것, 이건 상식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범죄에 연루되기도 하는데요.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눠보죠. 자, 어떤 범죄를 좀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요즘은 그 학교에서 아동학대 범죄가 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예. 제가 안동에서 변호사로 일하면서 좀 진작에 대처를 했다면 좋았을 텐데 때를 놓쳐서 일이 커진 경우를 많이 접하곤 합니다. 그 요즘 일견 사소해 보이는 경우에도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고 처벌까지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아이에게 너 이렇게 해서 커서 뭐가 되려고 하노? 또는 또 아이에게 화를 좀 내는 거 선생님께서요. 예. 아이의 몸에 손을 좀 이렇게 댄 경우에도 아동학대로 의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이런 경우까지 아동학대로 봐야 하나라는 의문이 드는 경우까지 아동학대로 의율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뭐 아이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말을 좀 강하게 하는 경우 정서적 학대로 보기도 합니다. 정서적으로도 학대. 예. 네. 그래서 뭐 어느 정도까지 이제 이 처벌이 되냐면 예를 들어 이제 부부 싸움을 이제 심하게 서로 간에 하는 거죠. 예. 그럴 때 아이가 옆에 있었는데 뭐 엄마 아버지는 아이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좀 감정 섞인 강한 언사를 주고 받았는데 아이에 대한 아동학대로 입건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도 본 것 같아요. 예, 부부싸움을 심하게 했을 때
그때 만약 네. 아이가 함께 있을 때 이것도 네.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아동학대는 매우 민감한 부분까지 다 포섭을 하는데요. 네. 사실 이것 때문에 교권이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걸핏하면 아동학대로 신고해버리고 또 수사기관에서는 뭐 그러면 다 아동학대로 처리를 해서 일사천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정말 성실히 하려는 선생님들까지도 네. 이런 것 때문에 뭐 교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발생하는데 이 점은 네. 좀 정치권에서 좀 해결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건 입법론이고요. 예. 또 해석론에 있어서도 검찰이나 또는 법원에서 교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쪽으로 이 아동학대 개념을 좀 파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점은 실무를 하면서 많이 느끼곤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이제 초등학교에 수업 나가는 선생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요즘 어린 아이들 같은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이 좋으면은 가서 막 와락 안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걸 못하게 한대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왜냐하면 혹시 신고 당할 수도 있으니까 혹시 그렇죠. 성희롱, 뭐 성적인 성추행 접촉이라고 볼 수도 있고 하니까요. 이게 얼마나 삭막합니까? 근데 이게 네. 좀 이제 아이의 인권이라든지 이런 점을 보장하는 맥락인데 또 이것이 한편으로 너무 과하게 가다 보면은 이제 애한테 말도 못하고 손도 못 대는 이런 맞아요. 경우가 발생해버려서 결국은 아이의 인권을 위해서 나가다가 결국 아이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당하는 그런 결과가 일선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현 상황에 대한 뭐 입법론, 해석론에 대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이제 아이가 학교 당국에 신고를 하면은 학교에서는 뭐 성희롱 고충 심의위원회라든지 등등의 관련 절차를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후에 이제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하게 되면은 또 학교 측에서도 경찰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건 해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신고하고 말고가 아니라 절차상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만 하는 의무사항이다. 그렇죠. 예. 학교 내의 사건이 이제 형사 사건으로 번져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관건은 학교 내의 사건이 이제 교내 사건으로 종결될 수 있도록 조속히 상대방과 합의 절차에 돌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예. 뭐 예를 들면 금전 지급이라든지 또는 그 어떠한 조건을 걸고 앞으로 절차 진행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에 이르고 그 합의서를 학교 측에 빨리 내면은 네. 조속히 절차가 종결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경찰에 가기 전에 합의가 그렇죠.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이제 당사자끼리. 그렇습니다. 예. 사실 아동학대로 선생님들께서 신고를 당하게 되면은 막 당황하시고 어쩔 줄 몰라 하시다가 그 사이에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되어 버리고 형사 사건으로 비해야돼 버리는 연후에 이제 변호사 사무실 찾아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보통 그렇죠. 예. 예. 또 이제 내가 떳떳하니까 잘 해결되겠지 이렇게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했는데 일이 생각대로 안 흘러가는 경우도 매우 많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일이 커져버린 후에는 수습하기가 더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수사가 6개월에서 1년 동안 진행되는 동안 정말 사람 피가 마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 기간 지나서 뭐 무죄다 무혐의다 나도 그 기간 동안 얼마나 사람이 힘든지 정말 겪어보지 않은 사람 모르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아동학대 등으로 학교에서 신고를 받았다는 통지를 받는 순간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서 함께 대응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는 건데요. 예. 변호사가 선임되면 학교 측과의 소통도 더 원활할 수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대화도 더 쉽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뭐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와 직접 대화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변호사 통해서 대화하는 게 훨씬 나으니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예. 또 변호사 입장을 대변해서 나서면 안 될 합의도 그 변호사가 이제 그 나섰기 때문에 그렇죠. 좀 어려운 합의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실제로 저도 여러 사건을 변론하면서 조기에 양 당사자 간의 합의를 끌어내서 양 당사자 모두 이 정도면 잘 끝났다라고 이제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예.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이제 신고는 했는데 이 수사기관까지 애가 불려가고 이런 건 싫거든요. 그렇죠. 예. 뭐 그렇다고 해서 가해자 아무렇고도 해결 안 된 상황에서 뭐 어쩔 수도 없고 불가피하게 이제 수사기관 출석해서 애가 진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돼버리는 형사 사건으로 입건이 되게 되고 증거도 이제 확보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를 조기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결론적으로는 학교 사건도 그렇고 다른 사건도 그렇지만 극히 초기에 변호사와 상담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멀리 보면 가장 비용적으로도 합리적이고 고통의 시간도 최소화된다는 점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미 많은 형사사건으로 비화가 돼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여러 가지 조언을 드릴 수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위원회를 좀 이용하는 거를 검토해 봐야 된다. 이 말씀인데요.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경찰에서 그렇죠. 검찰로 넘기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제 검사에게 형사조정에 해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거고 예. 그 요청하면 검사의 재량에 따라 형사조정으로 해부하는 경우가 있는 건데요. 정식 재판 받는 게 아니라 그렇죠. 형사 조정을 한다, 검사가.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게 물론 당사자 간 합의를 위해 직접 협상할 수도 있지만은 이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검찰청에서 주관하는 조정 절차라고 한다면은 뭐 피해자 측도 일단 검찰청이 한다고 하니까 일단 출석은 해서 대화는 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검찰 형사 조정 절차가 의미가 있고요. 예. 검찰 형사 조정 위원회에는 민간인 조정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에 대한 경험이 많아서 양 당사자가 받아들일 만한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하고 제안하는데요. 예. 제3자가 객관적인 위치에서 그리고 공적인 위치에서 조정을 도모하기 때문에 쌍방간 교섭 때보다는 또 다른 성공 확률과 의미가 있다는 거죠. 아, 그 조정위원회가 이제 민간인 조정위원들이 있다고 하는데, 네. 여기 뭐 어떤 분들로 보통 구성이 되나요? 뭐 다 굉장히 다르겠지만. 다양합니다. 언론인, 뭐 또 퇴직 공직자, 퇴직 교장 선생님들 이렇게 좀 지역에 명망이 있는 또 경험이 합리적인 분들을 이제 위촉해서 활동을 하는 건데요. 이 검찰에서 이제 이렇게 선정을 하나 보네요, 조정위원들을.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겪어본 안동지청에도 예. 형사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예. 그 조정위원분들이 굉장히 객관적이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임무에 임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검찰 그 안동지청에서 상도 받기도 했는데요.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형사조정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요. 예. 그래서 여기 조정이 되면 이제 검사님은 이제 처벌 여부나 또는 양형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게 참작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 결론적으로 모든 사건이 그렇지만 어떤 문제의 끼임새가 느껴지면은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서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받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예. 변호사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호사와. 예. 그렇습니다. 뭐 변호사님 바쁘다고 사무장님 그냥 대신 받고 오는 것보단 변호사 직접 받는 게 낫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상담비를 지급하더라도 이제 초반에 불을 끌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거기 있기 때문인데요. 예, 예. 근데 사실 뭐 상담이나 비용 문제로 좀 주저가 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큰 돈 그러면은- 들어가는 거 아니냐, 변호사비. 이렇게 예. 걱정이 되잖아요. 예. 그렇죠. 상담료가 들어가는데 상담료는 그렇게 부담될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이제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몇 번 말씀하셨죠, 안 예. 변호사가. 예. 이게 굉장히 참 좋은 제도인데요. 예. 각 지역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출장소 내지 지소가 있는데요. 네. 검찰의 지청이 있는 곳은 그 근처에 그리고 검찰청이 없는 곳에도 이를테면 영주시에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소가 있거든요. 시청 근처에. 예. 그렇습니다. 있군요. 보통 시청이나 관청 근처에 있는데요. 예. 뭐 검색창에 대한법률구조공단 치면은 쫙 뜹니다. 예. 영주지소도 있고 한데요. 예. 그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 서비스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여기는 완전히 무료고요. 예. 완전히 무료입니다. 예. 그리고 또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각 교육청마다 어떤 법률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는 긴급적인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교육청의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형사 사건이 진행되었다면 이제 검찰에 있는 형사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제 초기에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이 좋다. 네. 이 두 가지 점은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자, 안영진의 쾌도난법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의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의 맞춤, 내 꿈의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미래는 움직이는 자의 것. 퇴직연금 실물 이전이 되는데 중도이자 안 해도 되는데 안 옮길 이유가 없는데? 이제 옮길 준비하세요.
글로벌 투자하는 연금 미래에셋증권으로, 수익률이 중요한 퇴직연금 미래에셋증권으로 움직이세요.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여건 필독. 뚜레쥬르 김수현입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빵을 더 기본 좋게, 그래서 더 기분 좋게. 기본 좋은 쌀 베이글, 기본 좋은 소보식빵. 지금 만나보세요. 좋아하는 걸 더 기분 좋게. 건강한 매일의 한 조각, 뚜레쥬르.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다른 내일을 꿈꿔요. 더 밝은 세상을 꿈꿔요. 따뜻한 사랑이 있는 곳 MBC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2분 7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오는 주말부터죠. 문경에서 2024 문경 사과 축제가 시작됩니다. 문경 가몽 사과가 익는 시기에 맞춰서 마련되는 축제라고 하는데요. 문경 사과 축제 추진위원회 박인수 위원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박인수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모레 주말부터네요. 문경 사과 축제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자, 어떤 축제인지 소개를 좀 먼저 해주시죠. 예, 문경 사과 축제는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문경 세제 도립공원에서 10월 19일부터 10월 27일까지 9일간 개최가 됩니다. 원래 문경 사과 축제는 가몽의 숫기에 맞춰서 열리기 때문에 문경 사과 축제장에 오시면 가장 맛있는 문경 가몽 사과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올해 문경 사과 작황하고 품질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또 문경 사과 자랑도 같이 좀 해주시죠. 예, 금년에는 대체로 작년에 비해서 이제 양호한 편이지만 추석 전후로 해서 그 폭염으로 착색과 당도에 그 영향을 많이 줬죠. 그러나 요즘 날씨가 선선해짐으로 해서 착색과 당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지금 가장 좋은 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울러 그 문경 사과를 자랑한다면 백두대간의 산간 지역에서 재배하고 지대가 높아 일교차가 큽니다. 큰 일교차와 비옥한 토양에서 전국 최고의 사과 재배 기술로 생산된 문경 사과는 과육이 단단하고 향이 짙고 당도가 아주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네. 특히 문경 사과 축제의 대표 품종인 가몽은 높은 당도와 특유의 향이 있어서 한번 맛본 사람은 그 맛을 잊을 수 없어서 해마다 축제장을 방문하곤 합니다. 네, 참 다행입니다. 작년보다는 생산량이 많은 건 확실하고요. 그렇죠? 예, 예. 예, 요즘 또 선선해져서 맛도 더 좋아졌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자, 문경 사과 축제, 올해 축제에 있어서 특별히 좀 역점을 둔 부분이 있다면요? 예, 원래는 그 문경 사과 홍보관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네. 사과 본평에 시상품, 전시뿐만 아니라 문경 가몽 사과 홍보관을 따로 구성하여 문경 가몽의 역사나 문경 가몽의 이야기 등 관광객에게 문경 가몽을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준비했습니다. 홍보관에 방문하시면 문경 가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문경사과 홍보관 꼭 들러보시고요. 자,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이제 개막 축하 공연이 펼쳐지는데 개막식은 어떻게 꾸며집니까? 네, 개막식 전에는 저 축제의 흥을 돋우기 위한 이제 거리 프레이드 행사가 진행되고, 네. 그 유명한 이찬원, 박서진, 전유진, 황윤성 등
팬덤이 있는 인기 가수가 예. 개막 축하 공연을 열릴 예정입니다. 아우, 정말 사람들 많이 몰리겠네요. 예, 그럴 겁니다. 예, 장소는 문경세제 일관문으로 옮겼다고요? 아닙니다. 그 개막식은 예. 주무대인 그 공연장이 그 주무대에 있습니다. 그 주무대. 나머지 행사는 그 일관문 앞으로 옮기게 돼 있고요. 예. 이 개막식 공연은 이제 원래 있는 거기 무대가 있잖아요. 문경세제 예, 입구에. 맞습니다. 거기서 개막식은 하는 거고. 예. 예, 세제관리사무소 옆에 있습니다. 예, 그 밖에 행사는 이제 문경세제 일관문 앞으로 이제 옮겨서 하게 됩니다. 자, 문경 사과 축제 오시면 즐길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을 텐데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네, 문경 사과축제에 오시면 사과르키 박스나 사과 낚시, 사과 양궁 등 체험을 할 수 있는 것과 빨리 쪼개기, 사과 껍질 길게 깎기, 네. 사과 노래방 등 다양한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아이들도 많이 데려가실 텐데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체험 행사도 마련되어 있다고요? 예, 물론 그 원래 그 문경 사과축제는 퀴즈 놀이터, 사과밭 사이에 조성된 난장이 포토존, 애플 퀴즈 페스티벌, 가몽사과 파크 골프 등 가족이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전시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하여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사과 따기 체험도 할 수 있나요? 사과 따기 체험은 사과 농장에 체험을 신청한 후에 농장을 방문하시면 나무에서 직접 사과를 따보고 바로 맛을 볼 수 있어서 아이들에게 자연의 체험에 대한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미리 사과 농장에 체험 신청을 해야 되는 거군요,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그 사과 농장은 어떻게 알아보죠? 뭐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까? 사과 농장이? 예,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체험 신청할 수 있는 그 사과 농장들이 쭉 이렇게 있군요.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신청을 하시고 직접 나무에서 사과를 따 보시고 현장에서 또 맛도 보시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네요. 자, 사과 축제인 만큼 저렴한 가격에 또 품질 좋은 사과를 구입할 수도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사과 특판장에서는 농가가 직접 재배하고 바로 수확한 사과를 농가에서 직접 판매하기 때문에 가장 신선한 사과를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예. 작년에 우리가 한참 왜 금사과였잖아요. 예, 그렇죠. 작년보다는 그래도 좀 사과 가격이 많이 내렸다고 들은 것 같은데 어때요, 올해? 모든 물가 상승 요인이나 인건비 그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대비해서 작년과 그 가격은 동일하게 정했습니다. 작년과 많이 낮아지지는 않았군요. 여러 가지 뭐 물가 상승 등등해서 그대로 동결을 했습니다. 동결됐고요. 예. 자, 끝으로 문경 사과 축제 많이들 오시라고 초대의 말씀 전해주시죠. 네, 맛있는 문경 사과를 한 곳에서 비교하며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고, 특히 당도가 높고 아삭한 가몽 사과도 맛볼 수 있는 시식 행사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많이 방문하셔서 행복한 추억 가득 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문경 사과 축제에 즐기러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10월 19일부터, 그러니까 내일 모레부터입니다. 모레부터 10월 맞습니다. 27일. 일요일까지 열리는 문경 사과 축제입니다. 뭐 문경 세제 아름답다는 건 뭐 다들 아실 테고 산행도 좀 즐겨보시고 사과 따기 체험도 하시고 축제도 즐기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쯤 되면 아마 문경 세제 단풍이 들기 시작하나요? 어떻습니까? 단풍이 절정에 이르죠. 이때가 딱 절정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혹시 가보셨나요? 지금은 이제 단풍이 서서히 이제 물들기 시작을 이제 하고 물들기 시작하고 이제 축제 기간에 단풍이 절정에 이르니까 단풍 구경도 좀 하시고 축제도 즐기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경 사과 축제 추진위원회 박인수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임미의 그래도 정치 시작합니다.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임미입니다. 예, 오늘 준비된 질문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뭐 가장 큰 뉴스죠.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결국 뭐 그런 예상이 네네. 좀 많이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가 범행에 가담했거나 인지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이게 검찰의 말인데 글쎄요, 우리가 말이 되나요? 우리가 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그 수많은 네. 뭐 증거들, 의혹들. 검찰에서 또 수사 기록도 또 얼마 전에 대거 또 방출이 돼서 이런데도 불구하고 불기소 처분. 와, 검찰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검찰의 이런 결정이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정말로 검찰이 검찰로서의 모든 권한과 자존심 모든 걸 다 그냥 팽개친 행위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그 긴 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이건 대통령 후보 경선 때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럼요. 예. 네. 그 긴 시간 동안에 수많은 곳에서 검증이 이루어졌고 또 관계자들은 모두 다 실형을 선고받았고 네, 수사 기록에 뻔히 나와 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건지 보이겠죠. 이렇게 해도 국민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는지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화가 나다 못해 이건 좀 어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니 이거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검찰이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러게 말해요. 마치 하루만 살고 그만둘 사람처럼 행동하는 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 정서상 그래요? 검찰이 수사해보니 이게 혐의가 없어? 불기소? 그럼 땡! 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이 권위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낮아졌잖아요. 이 정부 들어서 뭐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막 무너져 내리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봐서. 예. 그래도 옛날엔 좀 검찰이 어느 정도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자신들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국민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에는 정치권보다 훨씬 더 낮은 신뢰를 보이고 있는 어느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본 적이 기억나시죠? 있거든요. 예, 저도 그거 기억납니다. 예, 네. 예. 부끄러워해야죠, 이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민주당이 오늘도 보니까 특검 다시 발의했던데요. 김건희 여사 특검. 이번에 13개 의혹 점점 드러나요, 지금. 예. 특검 발의될 제가 때마다. 오늘 아침에 원내대책회의에 저도 이제 발언할 내용이 있어서 잠깐 그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그 발언 중에도 김용민 수석이 발언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일은 처음이다. 그러니까 발의할 때마다 그날 새로운 혐의가 추가가 되는 경우 이런 특검법 발의는 처음이라는 거죠. 이게 이번에 다시 넘어간다 하더라도 다음번에 더 많은 혐의와 더 많은 증거와 이런 걸 가지고 새롭게 또 특검법이 발의될 거여서 이게 13개가 뭡니까? 13개가. 그러니까 이번에 뭐 대략적으로 보니까 뭐 명태균 관련한 그런 뭐 의혹들 이것도 좀 들어간 것 같고 이번에 이제 검찰에 대해서 검찰 수사에 대한 그런 문제점을 좀 지적한 그런 항목도 좀 있어 보이고 그것도 좀 눈에 띄었고요. 지금 보면 우리 국가기관이 지금 뭐 검찰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검찰 무너진 건 뭐 국민들이 다 아실 테고 뿐만이 아니라 뭐 대통령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권익위라든지 왜 공공기관들 있잖아요. 방통위라든지 감사원, 군 이 모두 다 지금 엉망이 된 이런 현실. 그러니까 어느 곳 하나가 멀쩡한 곳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국가기관들이 이렇게 자기 기능을 못하고 자존심까지 버려가면서 이렇게 국가기관이 권위와 명예가 추락한 정부를 제가 경험한 적이 없어서 저도 날마다 놀래요. 저도 처음 보고요. 네,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국민들이 이렇게 무너져가는 국가기관의 권위를 보면서 국민들이 이게 뭐라 그럴까
자꾸 뭐 예방주사 맞듯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분명한 건 비정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권 탄핵 아마 똑똑히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뭐 몇 년 안 됐잖아요. 이제 뭐 7년, 8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체감상 어떻습니까? 그 탄핵 정권, 탄핵 정국에서 그때 당시와 지금 비교하면은 어떻게 보세요? 아이고 그 정도가 훨씬 심하지요. 훨씬 심하다. 그때보다도. 네, 그때는 그래도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국정농단 문제가 불거졌던 거지 국가기관 전반에 걸쳐서 부정부패 그다음에 무능, 무기력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국가기관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에요. 제가 이번에 국정감사하면서도 특정한 공단에 보면 그 비상임이사, 상임이사 이력서를 제출하는데 보통 증빙 서류가 저희는 이제 스캔을 해서 그 서류 형태 PDF 파일로 저장을 해서 증빙 서류를 제출하잖아요. 근데 이번엔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럼 그냥 마루에 앉아가지고 자기 핸드폰으로 그 상장을 찍는 거예요. 사진을 찍어서 그걸 그대로 보내요. 어이고. 그런데도 임명이 돼요. 왜냐하면 그리고 찍는 과정을 보면 그 후보자의 다리에 털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상태, 다리 털이. 그런 상황에 그대로 드러난 증빙 서류를 제출해도 그 공공기관이 이런 서류를 걸러내지 못해요. 아마 그런 윗선의 지시가 있었겠지요. 임명이 될 거다. 그러니 어쩌면 서류 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형식적 혹은 그 간소화된 방향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서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닌가 싶어요. 이거는 저는 그 기관에 일하는 사람들, 거기 들어오기 위해서 수년 동안 취업 준비해서 공부해서 자격증 따서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권력이 이렇게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스스로의 명예까지도 훼손해 가면서 자신들의 이 뭐라 그럴까 권력에 이바지했던 사람들의 이 뭐 전리품 나눠주듯이 이렇게 자리를 나누어서 기관의 역할을 마비시키는 게 이런 일을 계속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 각 기관의 그 구성원들이 지금 얼마나 자괴감, 좌절감, 부끄러움 이런 거 느낄지 참 이 도대체 이 끝이 어딜지 상상이 안 되고 자 일단 국정감사 얘기 잠깐만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임미애 의원께서 이제 어제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산림청장의 공개 사과를 받아내셨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바로 그 지난해 그 예천 산사태 피해에 대한 그 질의였었나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게 저희가 그때 예천에 산사태가 나서 16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북부권 하고 합치면 저희가 23분인가 26분인가 이렇게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때 뭐라 그랬냐면 산사태 취약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곳이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다. 비가 너무 오랫동안 많이 와서 물을 잔뜩 먹으면 산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산사태가 벌어진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국회에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요. 산사태 취약지구로 지정하는 과정에 산림청과 그 역할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취산기술협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이 산사태 취약지구로 지정을 해야 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거죠. 엉터리 지구 지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할 곳에 가서 정확한 기초조사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취약지구로 지정한 게 아니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청지역이 A, B, C 이렇게 좀 거리가 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A라는 곳에 가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옮겨서 B라는 곳에 가서 조사를 하고 그래서 취약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안 간 거예요. 그냥 인근에 가까운 곳에 가서 그냥 신청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거기를 취약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국회에서 비난을 하니까 왜 사방댐 취약지역 지정이 되면 산사태를 막기 위해서 사방댐을 설치하거든요. 이 일을 치산기술협회가 해요. 그런데 사방댐을 설치한 곳을 뒤늦게 취약지구로 지정을 하는 거죠. 이미 설치한 곳을 네네. 취약지구로 이게 이제 이 감사원에서도 걸린 거고 이번에 국감 과정에서 이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 입장에서는 예천 당시의 피해 상황을 제 눈으로 똑똑히 봤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가족을 잃었고 또 가축도 그냥 그대로 매몰이 됐었잖아요. 농지도 매몰이 되고 이런 거를 제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당하게 국가기관이 해야 할 역할을 이 사람들이 전혀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건데 당연히 그렇다면 국민들한테 공식적인 사과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사과해라라고 요청을 했더니 산림청장과 치산기술협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정식으로 국민들께 죄송하다라는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나마 조금이라도 뭐 위로를 받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 잘못을 다 인정하고 사과까지 이렇게 공식적으로 받아내시고 이 취약지구 지정하는 그 과정에서 어떤 오류가 있었다는 거 저희 안동 MBC에서도 보도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보니까 맞습니다. 당시 안동 MBC가 이 문제를 굉장히 집요하게 추적 조사를 했었고, 뭐 저도 이제 자료도 계속 찾고 이러면서. 또 이런 면에서 안동 MBC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제 그 지금 농해수위에서 아주 열심히 활동 중이신데 수입 쇠고기 할당 관세 효과에 대한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할당 관세가 없는 거예요. 원래 소고기 수입하면 한 30%에서 40% 이렇게 관세가 붙는데 관세를 안 붙이고 0으로 하고 소고기를 수입하는 방식이 할당 관세 제도인데요. 그럼 수입 쇠고기 10,000원짜리면 이게 7,000원으로 되는 거군요. 네네. 그런 그렇죠. 식으로 예를 들어서. 네, 그런데 관세를 안 붙이니까 이 혜택은 누가 보냐 하면은 수입을 해온 사람이 혜택을 볼 거 아니에요? 수입업자, 유통업자. 네네. 근데 수입업자가 대체로 대기업이죠. 이 사람들이 할당 그러니까 관세 지원액을 받아서 수입을 했는데 그러면 수입해온 목적은 하나지요. 좀 싸게 팔아라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물가 안정을 위해서. 소고기 값이 비싸니 서민들을 위해서 좀 싸게 들여와서 물가도 안정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수입을 하는 건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이 관세 지원액만큼 소고기 소비자 가격에 반영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국내 축산 농가 입장에서는 할당 관세로 소고기가 들어오면서 소고기 값이 그 전해에 비해서 2,000농가량이 떨어졌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한 해 한 90만 두를 도축을 하는데 그 2,000원가량을 계산을 하면 농가당 한 마리 출하했을 때 110만 원 정도가 이 수입 소고기로 인해서 손해를 봤다라는 결과가 나오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 9,900억 가량이 농가의 손해로 돌아간 반면에 관세 지원액이 한 189억 가량이 됐는데요. 이 189억 가량의 관세 지원액은 대기업이 고스란히 가져간 방식이 된 거죠. 이게 뭐 할당 관세라는 게 왜 일시적으로 뭐 예를 들어 뭐 배추값이 너무 뛰어서 할당 관세를 부과해서 이제 가격을 낮추는 거잖아요. 뭐 좋은 점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수입업자들만 배만 불리는 이런 할당 관세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 겁니까? 이 할당 관세 문제를. 불가피하게 할당 관세로 물건이 들어와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배추값이 너무 비싸서 그런데 국내에서 아직 배추가 출하되기에는 좀 기간이 너무 멀고 이러면 불가피하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국내 산업 농산물 생산지에 끼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 배추가 출하되는 시기와 수입된 배추가 풀리는 시기가 서로 겹치지 않도록
잘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폭락하지 않게 또. 그런데 농림부 입장에서는 수입은 결정하지만 수입된 물건이 국내 시장에서 어떻게 풀리고 지금 어느 정도가 남아있고 또 풀린 배추는 어느 정도 소비자 가격으로 판매가 되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한번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개정안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할당 관세로 들어오는 농산물의 경우는 농림부 장관이 그 영향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예. 아주 좀 더 면밀한 그런 관찰, 이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 자, 재보궐선거, 어제 이제 끝났는데, 민주당 둘, 국민의힘 둘, 이렇게 차지했고, 서울교육감 같은 경우는 이제 진보 후보가 이렇게 돼서. 글쎄요, 거대 양당은 뭐 본전된 것 같고, 조국혁신당이 조금 실망스러울 것 같고, 여기서 최대 승자가 그래도 한동훈 대표가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좀 들리는데요. 전체적으로 이번 선거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거 한동훈 대표가 승자다라고 말하는 건 좀 그 평론가들의 억지인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한테 좀 이렇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런 평론을 하는 것 같고요. 저는 이거는 뭐 원래 이 뭐라 그러게 텃밭이었던 곳에서 이길 만큼 이긴 선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변이 있었던 선거 결과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생각보다 보궐선거인데 투표율이 되게 높아요. 그렇죠. 예. 이거는 양당 총력전으로 선거가 치러졌다는 얘기이고 그런데 저는 제가 금정구를 여러 차례 가봤잖아요. 부산에. 예. 거기 선거운동도 많이 하셨죠. 예. 네네. 그런데 생각보다 격차가 좀 많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이 결과를 두고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주민들은 구청장을 뽑고 싶었을 텐데 전국 정치 판세가 다 여기에 집중이 되면서 이 선거를 윤석열 정부 심판 선거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대변인은 윤석열 탄핵 트리거가 될 거다. 만약에 민주당이 이기면 이런 얘기를 하니 지역에서는 구청장 선거가 아니라 이게 어찌 보면 현 정부를 심판하는 선거 그리고 탄핵의 트리거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 보수 유권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기감을 느낄 만한 그런 선거였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그냥 조용하게 지역 유권자들이 치르는 구청장 보궐선거로 만들었으면 결과가 이것과 좀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봐요. 그렇군요. 보수 측의 결집 때문이었다. 근데 이상하게 예상보다 이 부산 금정 같은 경우는 당시 여론조사도 많이 나왔었으니까 굉장히 박빙으로 이제 예상이 됐는데 지금 대략적으로 한 6대4 정도로 60대 40 정도로 민주당이 패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거 약간 좀 충격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벌어졌나? 그렇죠. 저도 이렇게 벌어질 거라고는 생각은 사실 못했어요. 이거보다는 격차가 승리를 점치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격차는 많이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못했고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이게 정당 지지율이 이래서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이라는 건 숨어있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저희가 읽을 수 있는 이렇게 일종의 기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선거를 앞두고 치러지는 여론조사가 아니라 그 정당 지지도를 보면은 아무래도 투표 결과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막판에 가서 처음에는 그래도 분위기가 괜찮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약간 설화가 몇 건 있었잖아요. 설화? 어떤 설화요? 저희 김영배 의원이 이번에 저희 당에서 징계도 했는데 김영배 의원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착각하고 얘기했던 그 부분이 있었죠. 네네.
질병이 있었던 분은 아니고 이 경무에 시달리시면서 이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원인 제공했으니 후보 내면 안 된다. 그런 뭐 세금으로 선거 치르는데 또 찍어줄 거냐 뭐 이런 발언들이 지역 유권자들한테는 제가 현장에 갔을 때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구청장이 이제 뭐 부정 비리로 이제 낙마한 게 아니라 그렇죠. 질병으로 사망했는데 이제 착각을 하고 김영배 의원이 그런 식으로 원인 제공했다. 보궐선거 네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랬고.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우리 임미애 의원님도 선거 출마하셨는데 네. 더불어민주당 전국 농어민 위원장 여기 이제 네, 후보로 맞습니다. 출마하셨어요. 이게 어떤 선거고 또 출마 결심하신 이유? 저희 당에는요. 농어민위원회, 노동위원회, 뭐 여성위원회, 장애인위원회, 청년위원회 이렇게 상설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농어민위원회에 제가 위원장 후보로 출마를 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경북에서는 원내 민주당 의원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그렇죠. 사실 농어민위원회가 주로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둔 현역 의원들이 이끌었는데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호남의 그 영농 기반하고 이 영남의 영농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논농사 중심인 곳과 저희는 이제 복합영농 중심의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는 영남 지역의 농민들의 목소리가 좀 이 민주당 내에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욕심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농정이 미래 의제를 좀 꺼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미래 농정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그 의제들을 좀 꺼내는 일을 현장에서 오랫동안 경험해본 제가 꺼내면 조금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 이야기들도 그 같은 농민의 입장에서 함께 그렇죠. 머리 맞대고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번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농사 30년 이상 지으셨으니까 뭐. 네, 이거 투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가 투표를 하는 거죠? 이건 저희가 이제 농어민 당원들이 따로 있어요. 그분들이 입당할 때 농어민이라고 이렇게 체크한 분들인데요. 그분들이 투표권이 있고 무엇보다도 하고 싶은 일은 지금 윤석열 정부는 물가가 조금만 오르면 그 모든 책임을 농산물한테 원인을 물어서 걸핏하면 수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수입으로 모든 그 물가 정책을 이렇게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지금 수입 농정 중심의 윤석열 정부의 농정에 대해서 좀 대항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습니다. 아유, 명태균 씨 질문도 참 많이 준비를 했는데 이거는 내일 최진봉 교수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